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성인 5명 가운데 1명꼴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죠.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수면 장애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서울대학교 수면의학센터의 이유진 센터장님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전 잘 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 수면장애 환자가 110만 명. 네. 근데 이건 이제 병원까지 오신 분을 그렇죠. 말하는 거고. 네네네. 제가 말한 대로 성인 5명 중에 1명 20% 네. 맞습니까? 이제 수면 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흔한 불면증 같은 경우가 10명 중에 1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10명에 1명. 또 그 다음으로 흔한 수면 장애가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예,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도 남성의 경우는 20% 넘는다는 보고도 있고 여성의 경우 한 16% 된다는 보고들도 있으니까 아마 여러 수면 장애들을 다 합치면 예. 아마 5명 중에 1명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수면장애 환자들 가운데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까? 네, 연령이 높으면 수면장애 유병이 높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있어서도 연세가 드시면서는 깊은 잠이 줄어들고 잠을 자꾸 깨는 경험들을 하시는데 수면이 분절화되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주무시는 것도 뇌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자는 능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 장애하고 공존하는 이제 질환인 정신질환이라든지 뭐 신체 질환, 뭐 수면 장애 그 자체 이런 것들도 유병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긴 정신질환, 우울증이 있다거나 네. 몸이 어디 아프다거나 맞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데 불편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불면증의 가장 흔한 이제 공존 질환은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있고요. 또 신체 질환 때문에 실제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아주 수면장애, 불면증 그 자체만 단독으로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은 프로테즈를 차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위험을 높이는 공존하는 질환들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연세 드시면서는 이제 불면증도 많고 또 수면장애도 많게 됩니다. 네. 잠을 안 자면 안 되는 거죠? 잠은 잠이 뭡니까, 잠이? 잔다는 거는 이제 정의로 하자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역치가 높아진 상태.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렇죠. 반응에 대한 역치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것이 의식이 떨어지는 코마, 뭐 혼수 상태 이런 거하고 구분되는 점은 잠은 가역적이다. 그러니까 잤다가 깼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잠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밤에 충전을 하듯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충전을 해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면역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체온도 유지하고 기억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감정도 처리하고 그러니까 잠은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7시간 22분. 네. OECD에서 가장 적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자지 않는 그런 국민입니다. 자는 시간을 때로는 이제 아까워하는 분들도 그다음에 가끔 질문을 안 자고도 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말이 안 되죠. 잠을 아껴서 이렇게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를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더 누우려고 안 자는 사람이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잠이 좀 이제 적은 잠을 좀 아까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미국 수면 재단에서 이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합해서 적정 수면 권고 시간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성인들 같은 경우는 권고 수면 시간이 한 7시간에서 9시간 됩니다.
9시간까지? 네, 그러니까 대략 한 8시간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중간값이. 그렇죠. 심지어 이제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권고 수면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참 공부하고 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아니, 자잖아요. 청소년들이 더 자야 돼요? 그럼요. 아직 성장기라서? 예. 뭐 몸과 마음이 다 성장을 해야 되는, 성숙해야 되는 시기이기 아하. 때문에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조심했으면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잠이 원래 많은 사람도 있고 잠이 좀 적은 사람도 있다. 체질적으로? 그렇죠. 오. 소수이긴 하지만 롱슬리퍼. 9시간 이상 자야 낮에 졸립지 않고 기능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숏슬리퍼 분들은 대개는 6시간 이하를 자도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네, 예. 주말에 몰아자지도 않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항상 단서를 다냐 하면 우리 불면증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8시간은 자야 돼. 뭐 이렇게 그래야지 된다. 건강하다던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몰입해 있으셔서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네, 낮에 생활할 때 지장 없을 만큼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예. 그런 의미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면 장애 중에 제일 많은 건 불면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면증 진단의 기준이 있나요? 불면증의 진단 기준은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내지는 아침에 일찍 깨서 더 이상 잠자기 어렵거나 이런 3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의 증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때 저희가 진단을 대개 하는데요. 맨 처음 말씀하신 잠이 들기 어렵다. 네.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불면 장애, 우리 불면증이라고 네. 하는 질환은 주관적인 증상에 기반한 진단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은 불면증이 있더라도 수면 다운 검사라는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만큼 길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하지만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거를 이제 진단 기준에 인정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우리가 잘 시간이 없고 바빠서 그렇게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과는 굉장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예. 충분히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자는 질환이 이제 불면 장애다, 그렇죠. 불면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불면증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불면증은 과거에는 원인이 있고 없고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1차성 불면증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1차? 1차성. 그거는 원인이 없이 그냥 불면증 자체가 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의학자들은 불면 장애랑 공존하는 질환이 있고 없고로 저희가 구분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그런 흔한 원인적인 기여 혹은 공존하는 질환들은 우울증, 뭐 불안장애 같은 정신장애, 뭐 신체 질환, 또 이제 수면 장애 그 자체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수면 무호흡증이나 뭐 다른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불면 증상은 사실은 뭐 가끔 한두 번 못 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그런 경험인데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런 만성화되는 데에는 실제로 자지 않으면서 침상에 많이 누워 있거나 네. 내지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하게 생활하시거나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시거나 이런 습관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관. 네, 수면 그러니까 뭐 습관. 다른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면은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제일 크다. 그것들이 만성화되면서 만성화되고.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그냥 침대에 계속 누워 있다. 자지 않으면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 네. 결국은 내 침대랑 잠이 우리가 이제 조건화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요. 예, 예. 짝꿍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군요. 예, 이제는. 이게 연결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침상에서 자지 않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침대하고 불면 각성이 짝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게 이제 침대가 아닌 거실에서 TV를 볼 때는 꼬박꼬박 졸다가 졸아요. 예. 이제 막상 내 자리로 와서 자려고 그러면 잠이 깨는 현상이 사실은 그런 조건화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누우려고 그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은 계속 누워 있지 말고 나오는 게 네, 좋습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잠자리에선 시계를 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근데 1, 20분 지나면 나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계를 잴 수 없으니까 한 2번 정도 이렇게 고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또 이렇게 고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2번 고쳐 누워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시간 확인하지 말고 조금 우두커니 앉아 계시다가 어림짐작으로 1, 20분 지났을까? 그때 또 다시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예. 결국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과정은 그런 잘못된 줬거나 내 침대하고 각성이 줬거나된 걸 끊는 과정. 끊는 과정은 결국은 침대에서는 잠만 자고 자지 못하는 시간은 나와라 라는 게 이제 불면증의 중요한 치료 수칙 중에 하나죠. 근데 또 그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안 와서 나오면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는 사람들. 네. 그런 경우 어떡합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자극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다소 기다리면 또 그분이 이제 특별한 정신질환이나 어떤 불안할 만한 그런 게 없고 낮에 생활을 건강하게 하셨으면 조금 기다리면 대개는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또 침대로 갔는데 또 잠이 안 와요? 그럼 또 두 번 제가 반복하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 고쳐놔도 잠이 안 오면 또 나오세요. 대개는 두 번 이상 못 하시고 잠을 다시 들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그래요? 때문에 약간 좀 조급해서 못 기다리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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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아까부터 침대 옆에 침실에는 아예 시계를 없애라? 네. 왜요? 이제 많은 분들이 불면증 환자분들이 이게 별게 아닌 습관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침대 맡에 시계를 걸어 두시거나 휴대폰을 옆에 두고 이제 체크하시거나 이런 그래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요. 자다가 잠이 안 들고 있을 때나 내지는 중간에 깼을 때 시간을 자꾸 체크하시면 아, 내가 잠이 안 들고 1시간이나 지났구나. 내가 자다 깼는데 2시간 잤구나. 내일 아침에 기상시간까지 4시간이 남았구나. 이제 계산하시면서 예. 마음이 조급해지시고 뇌는 완전히 깨는 겁니다. 더 그러면서. 깨는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더 잠을 자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침실에서 시계를 보지 말아라. 그다음에 제가 알람 시간을 맞추셔서 서랍에 넣어두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체크하지 말란 뜻이군요. 그게 별거 아닌 습관인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좀 잠자리에서 멀리 두라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알람 깨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일어나라고. 뭐 그래서 서랍에 두는 의미는 열고서 꺼내야 네, 되니까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체크하지 말라는 시간을 체크하지 말라는 뜻이죠 중간에. 네. 그리고 사실은 잘 잤는데 네. 자기는 잘 못 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수면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이런 게 심하신 분들은 자는 동안 내가 각성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깊은 잠으로 자꾸 못 들어가고 이제 숨이 막히기 때문에 숨을 쉬려고 자꾸 잠에서 깨게 되기 때문에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또 불면증의 어떤 하나의 종류로 수면에 대한 오지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에 대한 오지각. 잤는데 잤다는 느낌이 없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실제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상당히 주무시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잤다는 감각 자체가 변하는 것도 불면증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의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불면증의 가장 좋은 치료, 가장 좋은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약물 치료가 아니라 우리 흔히 수면제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비약물적인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습관 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크게 몇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극 조절법.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줬거나 내 침대하고 각성이 줬거나된 거를 다시 내 침대하고 잠을 짝꿍으로 줬거나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지 말고 자지 못하면 나오세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실천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제한법. 가장 강력한 수면제는 잠을 좀 적게 자는 거예요. 잘 수 있는 효율을 올리고 파워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제가 외래를 볼 때 항상 몇 시에 잠자리에 드세요, 몇 시에 침대에서 나오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을 너무 이제 부모를 넓혀서 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몸이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군요. 몸이 더 피곤하는 걸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주무시는 거죠. 소위 말해 내가 7시간짜리 찰흙을 가지고 있는데 걔를 9시간에 펼쳐놓으면 찰흙이 얇아지고 그렇죠. 구멍도 뚫리고 앞뒤 잘리는 거랑 수면 제한법. 세 번째는 인지치료입니다. 인지치료는 잠에 대해서 불면증 환자분들이
잘못된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8시간은 자야 된다. 내가 오늘 낮에 말실수를 했는데 이건 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시면 오히려 잠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게 되고 더 잠을 못 주무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교정해주고 또 이완요법을 해주고 이완 좀 잘 때 이제 텐션이 떨어져야 긴장이 떨어져야 자는 건 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또 건강한 수면 습관을 교육해주고 이런 몇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 게 인지 행동 치료고 대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한 4회에서 6회 정도 병원에 와서 수면 일기 써오셔서 그런 것들도 이제 수면 시간을 처방받고 수면 일기를 습관도 써요. 교정하고 그렇게 하는 치료가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그건 약물 전혀 없이. 대개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를 보려면 한 3, 4주 지나면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이제 약을 조금 일시적으로 쓰면서 같이 병행하다가 약을 끊어주고 행동 교정을 조금 더 잘 유지하도록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약은 수면제죠. 예, 대개는 이제 환자분에 따라 조금 다르게 쓰긴 하는데 수면제 종류를 이제 일시적으로 쓰기도 하죠. 수면제는 중독성이 있습니까? 수면제는 종류에 따라서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잘 아시는 졸피뎀 계통은 의학적으로는 우리 뭐 술이나 마약 같이 의존이 되지는 않는데 심리적 의존이 많이 돼요. 졸피뎀이 되게 잠을 확 들게 하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안 먹으면은 못 잘 것 같고 매일매일 먹고 잤으니까 또 그런 약들이 먹다가 안 드시면 그날 밤 홀라당 새기도 하시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게 중독이죠. 그게 심리적인 의존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비약물적인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걸 병행해야 이제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흔히 쓰는 약들이 이제 우리 벤조다이제핀 계통, 우리 흔히 안정제라고 불리는 신경안정제. 네, 신경안정제라고 불리는 계통들은 흔히 또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잠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도 감소시키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코골이나 이제 수면무호흡증에 의심이 되는 분들은 이제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벤조다이제핀 계통은 작용하는 시간이 긴 약부터 짧은 약까지 다양합니다. 작용 시간이 긴 약 같은 경우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몸에 축적이 돼서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조심해서 쓰셔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수면제는 먹다 보면은 자꾸 더 먹게 된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한 알로 되다가 이제 두 알을 먹고 뭐. 그게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 의존 현상의 하나고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약을 최단 기간 쓰는 게 어쨌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써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거를 부작용을 저희가 잘 모니터하면서 이제 가급적 최소한의 약을 최단 기간 쓰는 게 맞죠. 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그런 수면제 약품 말고 네. 각종 무슨 수면 유도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가 어떤 학문적인 구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편의로 그렇게 쓰는 건데 수면제는 대개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수면 유도제는 약국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거, 또 보조제 같은 경우는 우리 왜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드시는 게 맞고 이제 유도제 같은 약도 약국에서 구매해 드시다가 이것이 길어진다 싶으면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최근에는 디지털 치료기를 이용한 방법이 네. 생겼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인지행동 네. 치료는 그래서 6에서 뭐 6주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뭐 이런 걸 해요. 수면 일기 쓴 거 가지고 수면 와서. 일기 쓴 거 가지고 와서 습관도 교정받고 수면 시간도 처방받고 뭐 이완 훈련도 하고 인지 치료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오시거나 또 비용적인 제한을 느끼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계셔서 그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앱으로 담아놓은 것이 이제 불면증의 디지털 치료 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그것을 개발을 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다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모든 병원에서 쓸 수는 없어요. 아직은 모든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몇 개 병원에서 지금 혁신 의료기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면제까지는 뭐 해도 잠이 안 와서 그냥 밤에 술 한 잔 먹고 잔다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뭐 방법이실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때로는 이제
또 가끔은 그렇게 술을 드시다가 이제 술에 의존이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요. 술은 잠이 드는 거는 돕지만 중간에 자꾸 깨게 만들어요. 아마 과음을 하시고 잠이 깬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지면 술은 잃는 게 더 많은 초이스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술을 드시고 잠을 자는 거는 잠이 드는 건 좀 돕지만 이렇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술을 드시면 코골이가 심해지시는 왜 코를 안 골던 사람도 술을 마시면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기존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돼요. 제일 많은 게 이제 불면증 얘기했고 이제 네. 중간에 여러 번 등장했던 수면 무호흡증, 네. 코골이 네. 이것도 상당하죠. 이제 코를 곤다는 거는 소리가 숨을 쉴 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주무실 때. 우리가 왜 자는 사람 이렇게 업고 가려고 그러면 되게 무겁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육이 축 처지는 거죠. 상기도에 있는 근육들이 축 처지면서 숨길이 좁아져서 상기도가 좁아져서 다녀야 되는 공기가 양에 비해서 길이 좁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막히면 이제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대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인인 이제 흔한 예. 증상일 수 있어서 예.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자다가 적어도 1시간에 5번 이상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관찰될 때 이것이 주간에 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때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코골이가 없어도 수면 무호흡증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이제 대개는 코골이가 있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코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옆에 가족이 있어도 밤을 새고 나를 지키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자니까. 네, 그렇죠. 대개는 코골이가 있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네. 또 연세 드시면서는 피부가 처지듯이 안에 있는 조직도 처지니까 쉽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또 폐 용적도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요. 네, 심해집니다. 연세가 아주 많아지시면 조금 줄어든다는 보고는 있지만 대개는 중년 이후까지 가도록 연세 드시면서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복부 비만도 늘어나게 되고 예. 폐 용적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면 무호흡증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크게 2가지 길로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길은 숨이 막히니까 숨을 쉬려고 자꾸 잠에서 깨세요. 그러니까 잠이 이제 채썬 잠이 되죠. 수면이 분절화돼서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예. 두 번째는 숨이 턱 멎어서 한 2, 30초 가다가 저희가 10초 이상 무호흡이 있을 때 수면 무호흡을 이제 알게 되는데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숨이 멎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하루에 막 꽤 오랫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자는 내내. 그러다 보면 심장하고 뇌가 망가집니다. 저산소증으로 인한 이제 예를 들면 심장 질환, 뭐 고혈압, 당뇨, 뭐 요즘에는 치매하고 연관성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거 심각한데요. 있고요. 예, 저산소증.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죠. 수면다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면다운 검사는 대개는 이제 이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가 심하고 뭐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고 내지는 수면 중에 뭐 원치 않는 행동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또 흔한 연세 드신 분들한테 흔한 수면 장애도 있는데요. 수면 중에 이상 행동, 잠꼬대 이런 것들이 심하신 분들, 또 불면증이 너무 열심히 치료했는데 너무 낫지 않는 분들, 너무 오래가는 분들은 이제 원인적인 규명을 위해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하는데 대개는 저녁 식사하시고 검사실에 한 7, 8시쯤 오세요.
그래서 센서, 뇌파, 안전도, 근전도, 호흡 센서 이런 것들을 붙이고 이제 하룻밤 본인은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기록하고 잠이 오나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선생님 제 침대에서도 잘 못 자는데 검사실에서 근데 게다가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네네네. 그래서 불편할 것 같고 예. 낯설고 그런데 저희가 한 1년에 저희 검사실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검사를 하는데 너무 잠을 못 주무셔서 우리가 결과를 판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재검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채 10건이 이제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만큼은 대개는 이제 주무셔서 어떨 때는 검사실 와서 더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검사실이 깜깜하고 방음도 되고 휴대폰도 아예 끄고 넣고 주무시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는 이제 잘 주무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 네. 모든 게 체크가 다 됩니까? 이제 수면의 단계, 이제 깊은 잠, 얕은 잠, 또 전체 누워있던 시간 중에 얼마나 주무셨는지, 예. 수면의 단계가 어떠한지, 또 수면 중에 호흡은 어떠했는지, 네. 수면 중에 잊지 말아야 될 움직임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용어 중에 이제 흔히 등장하는 게 렘 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예요? 이제 수면의 단계는 이제 크게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누고요.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 급속 안구 운동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자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활동이 멈춘 상태다. 그래서 자는 거는 상당히 수동적이다. 사는 거하고 죽는 거에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히프노스, 잠의 신의 의부청제가 죽음의 신인 사나투스거든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근데 1950년대에 미국의 생리학자가 렘 수면이라고 말하는 수면의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자고 있는 아기를 관찰하다가 아기가 자고는 있는데 주기적으로 눈동자가 움직였다가 말았다가 움직였다가 급속 안구 운동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잔다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예. 실제로 잠에 이제 우리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때 렘 수면이 처음 발견이 된 것이고 비렘 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뉩니다. 예. 3단계로 갈수록 깊은 잠. 우리가 3단계의 비렘 수면 3단계의 잠은 업어가도 모르는 잠. 그다음 비렘 수면 1단계는 과거에는 수면 단계로 안 쳤어요. 깨어 있는 거에서 자는 걸로 이행하는 단계로 갔고요. 우리 왜 옆에서 강의 들을 때 조는 분들 보면 빡 저는 거죠. 근데 눈동자가 이렇게 쓱 올라가면서 예. 그때는 슬로우 아이 무먼트, 느린 안구 운동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쓱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수면의 비렘 수면 1단계. 대개는 2단계부터 본격적인 수면이고요. 전체 수면에서 가장 많은 프로포션을 차지합니다. 비렘 수면 3단계는 전체 수면의 한 10에서 15%, 깊은 잠은 그렇고요. 렘 수면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꿈꾸는 잠이라고 알려진 수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급속 안구 운동과 뭐 근육은 다 우리 수익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근육은 모두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꿈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알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네. 근육은 완전 마비가 돼요? 숨을 쉬고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 외에는 수익은 우리가 뭐 누구를 주먹을 들어, 뭐 팔을 들어 이런 근육들은 모두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뇌의 부위에 필요 없는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셔서 예. 이제 꿈에 있는 내용을 행동이나 말로 옮기시는 렘 수면 행동 장애도 때로는 이제 관찰이 될 때가 그런 있는 게 거죠. 잠꼬대. 네, 잠꼬대, 수면 중에 이상 행동, 꿈에 누구랑 싸우는 꿈 꾸면 뭐 주먹질도 하시고 근육이 갈등질도 마비가 안 되는군요, 그거. 그렇죠. 마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오늘 이제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그거 역시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렘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는 꿈을 안 꿔요? 비렘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비렘. 네.
대부분의 꿈, 한 70%, 80%의 꿈을 렘 수면에서 꾼다고 하고요. 비렘 수면에서도 꿈을 안 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왜 흔히 꿈을 꾼다고 하면 뭐 내가 뭐 시험지를 뭐 했는데 끝도 없이 넘겨도 끝이 없었어. 하늘을 날았어. 이런 꿈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꿈은 대개는 렘 수면에서 꾼다고 하고요. 비렘 수면에서의 꿈은 조금 더 조각나 있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꿈을 꾸고는 있으나 기억하느냐 마느냐. 네, 그런 이슈가 있죠. 그런 차이로군요. 네. 아무래도 아무튼 깊은 잠은 비렘 3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깊은 잠이고요. 근데 그 깊은 잠은 딱 10에서 15%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가끔은 환자분들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예, 이런 거 예. 차고 주무시는 분들 계셔서 큰일 났어요, 선생님. 제가 깊은 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깊은 잠으로 내내 계속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대개는 잠이 들고 나서 수면의 전반부에 깊은 잠이 들고 나서 한 30분 지나면 비렘 수면 3단계 깊은 잠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요? 예. 수면의 전반부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찍 자라. 왜냐하면 비렘 수면 3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우리 잠의 주요한 기능인 뭐 기억력도 공고히 해지고 우리 뇌에 쌓이는 노폐물, 치매의 원인 물질이 이렇게 배설되고 이런 것들이 대개는 비렘 수면 3단계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면의 전반부에 나오는 비렘 수면 3단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수면의 후반부 새벽녘에는 렘 수면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잠꼬대 하시는 분들, 그런 병이 있는 분들은 대개는 새벽녘에 잠꼬대를 많이 하시게 되죠. 뭐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대는 꼭 자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게 이제 비렘 수면 상단계에 뭐 성장 호르몬이 나고 성장 호르몬은 비단 아이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어떤 조직의 회복이나 이런 걸 돕기 때문에 중요한데 예. 그게 시간에 픽스된 게 아니라 수면의 단계에 이제 중요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꼭 밤 10시, 2시 이건 아니다. 시간은 이거지? 아니죠. 내가 이제 어쨌든 충분히 잠을 자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상시 잠을 잘 안 자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몰아서 자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결국은 이제 부족한 수면을 이제 휴일이나 이럴 때 몰아 주무시는 건데 맞아요. 우리는 수면이 부족하면 몰아 잘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수면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 수 있는 파워, 수면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쌓여있는데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그래서 잠을 이제 몰아 잘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몰아 자게 되면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는 두 개의 축, 수면압이 쌓이는 과정과 그다음에 일주기 리듬, 우리 생체 시계라고 말하는 일주기 리듬에서 일주기 리듬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생체 리듬이 주말에. 그래서 월요일 날 피곤하고 이런 게 월요병이 대개는 이제 주말에 몰아자서 리듬이 무너졌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자는 건 좋으나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대개는 2시간 이상 더 많이 주무시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평소에 30분 이상씩 더 주무세요. 너무 잠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잠잘 여건이 안 되는 분들 낮에 한 30분씩 낮잠 자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잠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실 수밖에 없죠. 아주 오래전에는 건강한 수면 습관에서 낮잠을 아예 자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후에 내지는 활동을 조금 잘 액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짧은 낮잠은 허용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 짧다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요. 아까 잠이 들고 나서 30분 지나면 깊은 잠의 단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을 자라. 낮에 깊은 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잠으로 자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잠 단계를 자버리면 밤에 잘 수 있는 힘, 수면압이 이제 직격탄을 날리게 못 되는 자는군요. 거고 잠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우리 슬립 이너시아라고 그래서 자다가 깼는데 정신이 없어요. 되게 멍해. 그게 이제 깊은 잠의 단계에서 깨게 되면 정신이 잘 들지 않고 멍한 그런 슬립 이너시아 현상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불가피한 경우 낮잠은 짧게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소파에 지대서 1, 20분 조세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대로 누워 자면 이제 짧게 자고 일어나기 힘드니까요. 네, 그냥 앉은 상태로 1, 20분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불가피한 경우는 주무셔도 된다. 네. 요새 또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가운데 무슨 ASMR 뭐 무슨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도움이 됩니까?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조용하고
내 온도가 나한테 맞고 편안하고 뭐 이런 환경 내에서 주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ASMR은 대개 그걸 틀어놓으시는 분들은 잠을 기다리는 그 조용한 시간,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좀 불안하실 때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잠이 들고 나서 조금 지나면서는 그 소리에 오히려 깨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안 하시는 게 더 저는 권해드리는데 이제 꼭 도움이 된다. 잠이 예, 드는데 예.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꺼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꺼지는 네, 거 자동으로 있죠. 한 시간이 1, 20분 지나면 꺼지도록 설정을 하고 주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 양 세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양 세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아까 이 고전적인 불면증의 치료 중에 역설적 의도,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지 않을 깨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잠이 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잠에 대한 어떤 그런 주의에서 돌려놓는 게 잠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해라. 그런 주의를 딴 데로 돌려놓는 게 양세는 거죠. 예. 뭐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양의 마리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게요. 점점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도움 안 된다. 그럼 별로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또 하나의 수면 장애 중에 또 많은 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지불안 증후군은 대개는 임상, 양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아주 전형적으로는 자려고 가만히 누웠을 때 좀 움직이고 싶으세요,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들고 이것이 저리거나 뭐 시리거나 가렵거나 뭐 아프거나 이런 감각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특징은 이제 움직이고 싶은 느낌 때문에 일어서서 움직거리고 움직이면 나아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해집니다. 대개는 낮에는 괜찮고 밤에 악화되거든요. 요거 왜 이제 이런 게 생기죠?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다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뇌의 철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들을 처음에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철분, 혈중 농도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저장돼 있는 철분을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말초에서 뽑는 혈중 농도가 반드시 뇌에서 작용하는 철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철분 농도를 검사를 해서 일정 기준 이하면 철분을 먹거나 아니면 주사로 맞거나 이런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네. 주로 여성들이 이게 많나요? 그렇기 때문에 철 결핍이 많은 분들, 우리 임신할 때 요 하지불안 증후군 예. 있는 분들 많고요. 예. 또 왜 위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 장을 절제하시는 수술 같은 걸 받아서 흡수에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또 투석을 받으시거나 이러면서 철이 많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하지불안 증후군 굉장히 흔하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서 대개는 1.5배 정도 유병이 많습니다. 네. 잠자다가 움직이는 몽유병이란 거 있죠? 네. 이거는 그렇게 드물죠? 이게 이제 결국은 수면에 아까 비렘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예. 렘 수면 어느 단계의 움직임이 있느냐의 예. 이슈예요. 어. 그래서 아까 렘 수면에서 못 움직여야 되는데 예, 예. 마비돼야 되는데 그때 움직이면 렘 수면 행동 장애. 그다음에 비렘 수면 3단계에 일어나고 깊은 잠에서. 예, 깊은 잠에서 이런 경우는 대개는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몽유병, 야경증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울고 맞아요. 이제 대개 비렘 수면 3단계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이런 정말 비렘 수면 3단계에서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몽유병, 뭐 야경증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한테 많고 그래서 잠이 들고 나서 대개는 30분 지나서 수면의 전반부에 많겠죠. 비렘 수면이 예. 원래 그때. 그다음에 이제 연세 드시면서는 그렇게 이제 몸에 힘을 빼놓지 않아서 몸을 마비시키지 않아서 생기는 렘수면 행동장애는 새벽녘에 주로 많고 렘수면의 단계 이슈가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사건 수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치료가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약물로 한 80% 이상 증상이 약물로? 조절이 되세요. 다만 이 렘수면 행동장애는 이제 치매나 파킨슨 같은 다른 퇴행성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잘 봐야 되는군요. 예,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낮에 그냥 갑자기 쓰러지는 기면증이라고 있죠? 네.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이제 중추신경성 과수면증의 어떤 분류에 속하는 병인데요. 기면병 환자분들은 충분히 자도 졸려요. 그게 특징이죠. 수면 부족하고 다른 거죠. 수면 부족 환자분들은 잠을 많이 자면 안 졸리죠.
근데 이제 기면병 환자분들은 충분히 자두졸림병이고 원인은 이제 기면병은 자세히 알려져 있어요. 우리 뇌에 시상하부라는 곳에 이제 하이포크레틴, 다른 이름으로는 오렉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부족해서 옵니다. 근데 그게 왜 부족하냐? 대개는 자가 면역으로 그거를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면병도 이제 증상에 맞춰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왜 고혈압약 먹어서 혈압 조절하듯이 이건 약을 극히 드물죠? 이런. 기면병 환자분들은 이제 근데 아주 드물진 않은데요. 대개 한 0.045% 정도 유병률이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진짜 장애가 심하죠.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단을 받고 그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런 뭐 몽유병, 뭐 기면증 뭐 이런 거는 정말 전부 의사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고 네. 일반적인 불면증 부분은 인지행동교정. 일반적인 불면증은 이제 만성화,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럼 전문가랑 상의받고 때로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 나가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 단계라면 스스로 습관을 잘 교정하시면 그 좋은 되겠죠. 잠 잘 자는 습관 쭉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저는 제일 중요한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게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몸이 일어나시라고. 몸이 침대에서 나오세요. 항상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라. 출근하듯이 일어나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밖에 나가서 햇빛 보시면 그런 생체 리듬을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급적 낮잠은 이제 필요한 경우 짧게 주무시고요. 과도한 카페인도 금하시고. 카페인. 네. 가급적이면 술도 과음하시지 마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라고. 그거 매우 안 좋다면서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나오면 우리 뇌에서 잠이 들기 2시간 전부터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물질이 분비가 송과체에서 되는데요.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계속 보면 그런 멜라토닌의 분비를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 하지 마세요. 야, 2시간 전은 좀 힘든데. 멀리 있는 TV는 괜찮습니다. 제가 TV는 멀리서 보는 거는 괜찮고 너무 가까이서 이제 태블릿이나 뭐 우리 휴대폰으로 빛이 나오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멀리 TV는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침실에서 시계 치우세요. 시계 치워라. 예, 잠이 안 오거나 그럴 때 시간 확인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번은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몸이 항상 행동적인 개념. 우리가 자고 깨는 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행동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꿀잠 자는 습관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이 피곤하면 사람 몸은 다 또 잠을 부르게 마련이죠.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인 것도 같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